자, 이번 시간은 기술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는 분포의 중심, 그리고 그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느냐라는 척도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간단히 말해서 기술 통계는 데이터가 이루는 형상, 즉 분포의 상태, 분포의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분포의 중심은 어디고 분포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리고 분포가 뾰족한지 아니면 분포가 치우쳐져 있는지 등등. 간단히 말해서 분포를 기술하는 통계량이다. 기술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이루는 동질적인 어떤 특성에 대해서 측정한 데이터가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의 모양 자체를 우리는 분포라고 합니다. 분포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통계량들이 중심 경향값, 대표값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 경향값이 평균, 중위수, 모드라는 최빈값,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학자에 따라서 이 중심 경향값을 또 새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상의 다른 것들을 개발해봐야 통계적 이론의 관점에 있어서 충분 통계량이다, 일치성이다, 충분성, 일치성, 최소 분산을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 편의, 불편 추정량, 불편성 등등 그러한 이론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인 이론의 조건을 만족하는 통계량이 평균입니다. 여기서 평균은 산술 평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 경향이라는 건 분포의 중심이 어디냐에 대해서 푸는 그러한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분포가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것에 대한 측도를 이제 산포도라고 합니다. 산에서 나는 포도라고 농담을 하면서 웃은 적도 있는데, 산포죠, 산포. 산포의 정도, 퍼져 있는 정도죠. 중심을 알고 그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거를 알게 되면 분포의 대략적인 형태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포의 퍼짐 정도, 산포도로서는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레인지라는 범위, 그 다음에 이너 쿼타일 레인지라고 하는 사분위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통계학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통계량은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요. 자, 그 다음에 분포도인데요. 이 분포도는 외도와 첨도가 있습니다. 이건 분포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첨도는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외도는 분포의 모양이 치우쳐져 있느냐, 좌우 대칭이 아니라 왼쪽이냐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그것에 대한 측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퀴니스, 크루토스에서 외도와 첨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통계량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프로퍼티, 성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대표값을 보면요. 대표값은 다른 말로 중심경향값이라고 합니다. 그 중심경향값, 즉 대표값은 산술평균, 그 다음에 평균도 조합평균, 기하평균,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 중위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중위수는 다른 말로 중앙값이라고 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중앙값은 이거는 미드 포인트를 번역할 때 저는 사용합니다. 미드 포인트를요. 그래서 중앙값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책에 이 메디안이라는 이 중위수를 중앙값이라고 번역한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가 뭔지를 확인을 하시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저의 경우는 중앙값이란 말은 미드 포인트인 경우에 쓰고, 중위수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중위수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하고 난 다음에 가운데 위치한 값을 의미하고, 가운데 위치한 값이 없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홀수개면 가운데 위치한 값이 존재하지만, 데이터가 짝수면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면 가운데 위치한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해서 2로 나눈, 즉 산술평균한 그 값을 중위수로 사용합니다. 자, 모드는 빈도가 가장 많은 관측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빈도가 많다. 빈도라는 이 말은요, 연속형 데이터에 쓸 수 없는 말이지요. 그래서 모드라는 값은 범주형 데이터에 적절한 통계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범주형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것은 연속형 데이터에서도 뭐 데이터가 어느 정도 그 라운드, 즉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서 따지게 되면 빈도가 상당히 많은 그런 몰려있는 그 데이터점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범중에만 쓰는 것이다라고 애워서는 안 됩니다. 사실 다 연속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드는 범중에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민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죠. 제가 통계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가 평균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관측값을 다 더해서 관측값의 개수로 나눠준 것이 평균이다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것은 제가 평균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질문한 건데, 알고리즘, 즉 계산식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평균이 의미하는 뜻의 의미가 아니라 계산식일 뿐이죠. 즉 이러한 식의 계산식, 이런 수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 자체가 즉 평균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평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 아는 게 없죠. 자, 그런 식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계산식, 즉 수리적인 계산식만 잔뜩 들어가 있고 평균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전 데이터에서 별로 그렇게 고려를 하지 못하게 되고, 설명을 하라면 평균이 3.7이다 라고 이렇게 숫자를, 평균에 계산된 숫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즉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죠. 그냥 3.7이라는 그 숫자를 암기를 해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읽는 것 자체가 해석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평균은요, 대표값입니다. 대표값. 그렇다면 대표값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대표값. 말 그대로 평균이라는 값은 데이터가 100개 있든 1000개 있든 간에 그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대표하는 하나의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가 100개가 있다면 이 100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도대체 우리는 어떤 값을 선택할 거예요? 데이터를 크기 순대로 쭉 나열해서 뭐 가장 작은 값, 그다음 가장 큰 값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다고 보면 과연 대표하는 값을 이 끝에 있는 뭐 이쪽에 있는 걸 쓸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래도 이렇게 크기 순으로 퍼져 있다면 이 가운데 위치한 어떤 개념을 대표값을 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 경향값이라고 합니다. Central Tendency, 그러니까 경향이라는 말로 지금 해석을 했는데, 텐던시는 동작의 의미가 있어서 동작의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중심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그 중심점, 그렇죠? 그 중심점의 값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값이라는 것은 수많은, 즉 100개의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이 가운데 중심 경향값을 예를 들어서 30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대부분 이 30 주변에 데이터들이 많이 몰려 있다면 그만큼 이 중심 경향값은 대표값으로서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0개 점포, 100개 점포에 한 달 매출액이라면 그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었다. 예. 3천만 원이었다.
그 매출액의 평균을 X바를 계산했더니 3천만 원이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발표하는 걸 리포팅하는 거죠. 이 100개 점포를 대상으로 리포팅을 했을 때 이 100개의 점포 대부분이 3천만 원 주변에 몰려 있었다면 그 평균은 이 100개의 점포들이 그 평균을 대표값으로서 인정할 것이다. 대표값으로서 인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설득력입니다. 설득력. 그런 경우에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3천만 원을 평균이라고 계산을 해서 발표를 했더니 여기가 3천이에요. 3천 주변이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합시다. 2억. 그 다음에 여긴 제로예요. 그런데 여기에 점포들의 매출이 이렇게 쭉 그 점포의 빈도가 여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점포의 빈도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빈도가 아주 바닥을 이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3천만 원은 3천만 원이라고 리포팅을 하면 3천만 원 주변에 있는 점포들이 거의 없어요. 그 매출을 달성한 점포들이 별로 없고 오히려 더 많이 매출이 훨씬 더 큰 점포들이 많고 아니면 훨씬 더 작은 점포들이 많게 되면 이 100개 점포의 점주들은 이 3천이라고 계산된 X바, 즉 대표값으로서 설득력이 없는 이상한 값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중심 경향값이라는 것은 동질적인 데이터들의 바로 중심을 의미하는 거고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무게중심의 위치를 계산한 겁니다. 무게중심점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X바를 계산해서 그 X바를 리포트할 때 그것이 양쪽 극단으로 벌어지는 극단치들이나 이렇게 이 애처럼 가운데 등이 이렇게 꺼져 있는데 이 가운데 쪽으로 X바가 치우친 경우에 대표값으로서 설득력이 없는 경우에는 X바라는 표본 평균, 즉 산술 평균을 그때는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즉 중심이 어디냐는 대표값을 계산하는 거고 대표값이라는 그 말 자체는 100개의 데이터 아니면 그게 1000개의 데이터 아니면 수만 개의 데이터라도 그 데이터들의 설득력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로서의 설득력이요? 대표값으로서의 설득력을요. 그것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표값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모두 즉 최빈값이 더 적절하겠죠. 그럼 최빈값은 이쪽과 이쪽에서 유일하게 하나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최빈값은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포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치우쳐져서 평균이 이쪽 위치에 놓여져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중위수가 더 적절하겠죠. 분포의 모양이 치우쳐져서 스키니스, 즉 이런 경우 스키니스가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키니스가 0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스키니스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음수가 되겠죠. 이쪽 음수 쪽에 꼬리가 길어지는 거는 스키니스가 음수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표값으로서 중위수가 더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값으로서 설득력을 상실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연속형 변수 하나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뭘 그리죠? 히스토그램이나 산점도나 등등. 산점도는 물론 이제 연속형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는 거인데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그 대표값에 즉 X바의 위치가 어디며 X바를 중심으로 데이터 값들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 즉 조밀하게 모여 있다면 산포가 작은 거겠죠. 산포가 작은 걸 텐데 얼마나 모여 있느냐 이 모여 있는 밀집도가 고밀도이면 일수록 대표값으로서의 설득력이 강력해지겠죠. 자, 그거는 뭐냐면 X바 주변에 데이터점들이 가깝게 모여있는 점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대표값으로서 설득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X바가 대표값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것을 사용해도 되겠죠. 자, 요 밑에는 최빈값이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빈도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 다음에 얘 2번 같은 경우는 7이 4개 있고 9가 4개 있으니까 7과 9가 최빈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일하게 7이 3개로서 가장 빈도가 크기 때문에 7이 모드라는 값이 되겠죠. 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대표값을 이제 선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범정 데이터인 경우는 빈도를 따지니까 최빈값이 더 적절할 거고, 범정 데이터 가지고 연속형 데이터다. 그리고 여기 범정 데이터라는 건 뭐하고 뭐죠? 명목 척도하고 서열 척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연속형은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관측값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평균을 계산하는 거고, 관측값 전체가 아닌 경우에 밑으로 내려와서 분포가 치우쳐져 있느냐, 치우쳐져 있으면 중위수가 더 대표값으로서 설득력이 있겠죠. 분포가 치우쳐져 있지 않고 좌우 대칭이라면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평균을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어떤 기준이나 어떤 의견이 없는 한은 보통 산술평균이 이 X바라는 평균을 사용합니다. 이 평균은 불편성뿐만 아니라 일치성, 그 다음에 최소 분산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통계적 이론에 따른 거지요. 이론의 기준에 의하면 이 불편성을 만족하는 통계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균을 사용할 때 그것이 대표성으로서, 즉 대표값으로서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항상 확인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물론 데이터 밸런스를 직접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느냐, 바로 그게 3포도인데요. 중심으로부터 각 관측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떨어져 있는 길이를 3포의 개념으로 측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 밑에 이제 이 부분에 n분의 1을 보면요, 이게 이제 편차 제곱합이잖아요. 제곱합에 n분의 1로 해놓은 건데,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대표값으로서의 중심경향값, 즉 산술평균 X바를 계산을 했습니다. X바를 계산했는데요. X바를 각 관측값들이 뭐 여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관측값들이 뭐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 X바로부터 각 관측값이 놓여 있는 요 길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편차라고 부릅니다. 편차. 그래서 편차는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요 가로 안에 거를요. 그래서 이 편차를 얘기하는데, 이 편차를 다 계산해서, 예를 들어 5개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편차를 다 계산해서, 이 편차 길이를 다 더해. 예, 다 더하고, 그것을 하나, 둘, 셋, 넷, 5개로 되어 있으니까, 5로 나눠져 버리면, 예, 편차를 다 더해서, 서메이션 하겠죠. 5로 나눠주면 이것이 바로 편차의 평균의 개념이죠. 평균의 개념. 편차의 평균이죠. 편차 평균. 자, 그런데 편차의 합이라는 것은 X바를 뺀 것이니까 그 편차의 합은 항상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0을 5로 나누나 말하니까, 그죠? 이거는 뭐 부정이죠. 부정. 수학에서 얘기하는 부정이죠. 불능이 있고 부정이 있죠. 제로로 나누는 건 불능이고, 그죠? 0을 어떤 숫자로 나누는 것을 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 중심 경향값인 X바로부터 각 관측값들이 떨어져 있는 평균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여기 플러스 편차, 마이너스 편차, 플러스 편차, 마이너스 편차에서 이게 다 합이 0으로 접근해버리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절대값을 취하자 이거죠. 편차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자. 자, 그것을 뭐로 하자? 바로 시그마의 추정량으로 하자. 표준 편차의 추정량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논리가 전개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그마의 추정량은 통계 이론에서 보면 수학적 기대치 익스펙테이션을 취했을 때 이게 시그마의 햇을요. 그랬을 때 이게 시그마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시그마가 아니라 플러스 여기에 뭔가 이렇게 남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추정량, 즉 통계량, 즉 추정량을 수학적 기대치를 취했다는 얘기는 무한히 샘플 사이즈 n을 늘려갔을 때 그것이 결국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전수조사하고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수인 모표준 편차가 돼야 되죠. 근데 그것이 안 되고 플러스 여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바이어스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편기 또는 편의. 이 말이 더 어렵죠? 예. 그래서 편기, 즉 바이어스가 존재합니다. 결국은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전수조사와 같은 상태로 무한히 접근하게 되면 시그마가 돼야 되는데 시그마가 안 되고 요만큼 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추정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바이어스만큼의 오차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편 추정량, 즉 unbiased estimator, 즉 불편 추정량이 되지 않아요. 통계 이론에서 참고로만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불편 추정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승합을 하자. 그런 다음에 5로 나누자. 그랬는데 이거 역시 불편 추정량이 되지 않았어요. 바이어스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시그마 스퀘어로 계산하고 시그마 스퀘어 익스펙테이션 취했더니 이게 뭘로 시그마 스퀘어 햇이죠. 뭘로 계산이 됐냐면 시그마 스퀘어로 딱 떨어지면서 뒤에 있는 이 바이어스가 이퀄 제로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가 제로가 됐으면 unbiased, 그렇죠? unbiased estimator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자승합한 그러한 텀이 생겼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분산이라고 불렀어요. 분산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각 관측값이 떨어져 있는 제곱거리의 평균이죠. 예, 그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왜 n-1로 나눴느냐? 이걸 n으로 나눴을 때는 불편 추정량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n-1로 나눴은 거니까 불편 추정량이 됐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밑에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degree of freedom. 자유도라고 불렀어요. 그럼 자유도가 뭐냐? 아까 여기에 데이터가 5개 있을 때를 가정했잖아요. 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바를 빼고, 이게 편을 잘 못 쓰네요. x2 마이너스 x, 그래서 또 편차가 있고, 그래서 x5, x바, 그래서 이게 편차. 그런데 이것들을 다 더해버리면, 그렇죠? 더해버리면 이퀄 제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편차의 합이 꼭 필요한데 이것이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 항들을 딱 보면요, 요 뭔가 이 중에 4개는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이 4개가 뭐가 될지 모르는 그 항들의 값이 결정이 되면 마지막 남은 어떤 항은 이퀄 제로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머지 4개의 항의 값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값은 상수처럼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나머지 4개 항에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예. 그런데 이 4개의 항이 결정이 되면 하나는 4개의 항에 종속되어서 무조건 equal 제로라는 값이 성립되는 그 값으로 결정이 나버리죠. 그래서 4개의 항은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자유도가 4가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는 종속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 n에서 종속된 항의 개수를 뺀 것이 곧 뭐다? degree of freedom이다. 그래서 이것을 자유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유도라는 것으로 나눌 때만이 뭐가 된다? 불편 추정량이 된다. 바이어스가 제로가 되는 그 얘기는 곧 정확하게 추정량을 추정해주는, 즉 바이어스가 있다는 얘기는 추정량으로부터 그만큼 바이어스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전혀 오차 없이 추정량을 추정해내는 그러한 정확한 통계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불편 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뭘로 나눠줘야 된다? 자유도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분산이란 놈이 탄생을 했고 여기에다가 전체 루트를 취한 것이 바로 이 S라는 거고 이것이 바로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곧 즉 중심 경영값인 X바로부터 관측값이 떨어져 있는 평균 거리. 이 평균 거리가 길면 관측값들이 평균적으로 중심 X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즉 산포가 커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n-1이 바로 자유도라는 거고요. 자, 자유도에서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자, 앞부분에서 평균에 대한 산식을 표시를 했었죠. 네, 그 평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x, i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죠. 이게 x바라는 평균이었죠. 바로 여기 n이 뭐냐면요. 이게 표본 크기인데 이게 관측값의 개수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정확하게 수리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자유도입니다. 자유도. 즉 어떤 에버리지, 민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그것의 개수로 나눠진다는 말은 사실은 수리적으로 정확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자유도로 나눠줘야 뭐가 된다? 그렇죠. 에버리지가 된단 말이에요. 평균의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 개수로 나눠준 게 아니라 자유도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xi, 즉 x1부터 관측값이 5개 있다면 x5까지 이것들이 각각 다 따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아까 여기 표준 편차처럼 편차의 합이 뭐 0이라는 그러한 제약, 수학적 constraint, 그렇죠? mathematical constraint, 수학적 제약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x1부터 x5까지 이 통계량을 계산할 때는 x1부터 x5까지 다 자유롭게 움직이죠. 예, equal 제로라는 어떤 수학적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도가 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x바는 사실은 관측값을 다 더해서 즉 관측값을 개수로 나눠준 게 아니라 관측값을 다 더한 관측값의 합에 자유도로 나눠준 겁니다. 네, 그렇게 자유도로 나눠줄 때 뭐가 된다? 그죠? unbiased estimator가 된다 이겁니다. 불편 추정량, 즉 바이어스가 없는 추정량이라는 뜻이에요. 바이어스가 제로가 되는 추정량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파축들로서 범위가 다음 번째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겁니다.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거, 그것을 레인지, 범위라고 하는 거고, 이너 쿼타일 레인지는 이거는 관측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이 관측값의 개수를 3등분 합니다. 3등분. 아니, 4등분 합니다. 4등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등분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그려지지 않았는데, 4등분을, 관측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이게 정확히 여기 가운데고요. 이렇게 4등분을 합니다. 관측값 개수로. 그러면 앞부분에 관측값의
전체 개수에서 25%가 여기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여기가 미니멈이고요. 여기가 미니멈이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맥시멈. 최대값이 여기 되어 있죠. 이렇게 가운데로 여기까지는 50%의 관측값이 놓여 있죠. 여기가 바로 중위수죠. 중위수. 중위수가 위치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75%의 관측값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제1 4분위수라고 부르고, 여기를 제2 4분위수, 여기를 제3 4분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3 4분위수에서 제1 4분위수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5%에 해당된 부분이고 75%에 해당된 부분에 이제 쿼타일, 이너 쿼타일이라고 Q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뺀 거죠. 그러니까 4분위 범위라는 것은 작은 쪽, 하위라는 말을 씁니다. 작은 쪽, 즉 하위 데이터 중에서 하위 25%를 제외하고 상위 25%를 제외하고 이 가운데 50% 데이터를 가지고 레인지를 계산한 50%의 데이터만 가지고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자,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것은 매우 작은 값, 매우 큰 값, 이 극단치를 제거를 하고 가운데 있는 이 50% 데이터가 얼마나 긴 길이, 레인지에 분포되어 있느냐, 그거를 알기 위한 거죠. 이 레인지가 짧으면 짧을수록 산포도도 역시 짧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 4분위 범위를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4분위 범위를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4분위 범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4분위 범위를 통해서 몇 가지를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밑에 분위수를 가지고 집단화하는 방법이 밑에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집단화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차후에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순서대로 쭉 나열했어요. 우리는 이제 연속형 데이터, 특히 여기의 경우는 이제 소득이라는 것을 직접 적게 했어요. 그러니까 비율 척도로 측정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소득이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의 3개 범주로 나눠서 집단 변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집단 변수를 만들었을 때 소득이 저, 중, 고에 따라서 다른 변수의 이제 반응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싶은 거죠. 물론 연속형으로도 분석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범중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하는 경우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4분위수의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다면 4분위수는 4등분하는 거죠.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4등분하는 겁니다. 근데 3분위수는 어떻게 하는 거죠? 데이터를 3등분하는 거죠. 3등분. 그럼 여기가 미니멈에서 33.333%가 있고 여기는 66.666%의 데이터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이걸 말 붙인다면 제13분위수고 여기가 제23분위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제13분위수와 제23분위수를 알게 되면 요값보다 작은 것은 1로 코딩하고 요값과 요값 사이를 2로 코딩하고 요값보다 큰 거를 3으로 코딩해서 1, 2, 3 코딩한 다음에 이것을 저소득, 중소득, 그 다음에 고소득이라고 레이블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저중고에 따라서 이제 범중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이 분위수의 개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샘플 사이즈를 똑같이 3등분으로 자른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이 예에서 파레토 원리를 적용해서 파레토 원리가 그거죠.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의 부의 80%는 이 대략 인구의 20%의 사람들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20%, 이쪽으로 상위 20%를 고소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위, 예를 들어서 30%를 저소득으로 하고 중간을 그냥 중간 소득으로 하겠다. 그래서 중간이 원래 두툼하니까 이렇게 잡겠다라고 기준을 삼는다면 바로 100등분을 해서
30, 100분위수에다가 30, 100분위수를 구하고, 그죠? 여기 20이니까 여기가 80이죠? 여기까지 80이 되니까 80, 100분위수를 구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1, 여기 중간을 2로 코딩하고 위쪽을 20%를 3으로 코딩해서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이렇게 코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위수의 개념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즉 연속형을 범주형화 시키는 때 어떤 특정 기준이 없는 경우, 사회적 통념이나 어떤 기준점이 없을 때는 분위수를 사용해서 집단화하는 그 방법이 가장 타당하고 설득력을 타인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제 외도와 첨도에 대한 분포도의 이야기인데요. 외도는 치우침의 정도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첨도는 뾰족한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도는 치우침의 정도인데 좌우 대칭인 경우 스퀴니스는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첨도가 정규 분포의 뾰족한 정도하고 똑같을 때 첨도는 0이 됩니다. 0으로 맞춰놨습니다. 모든 통계 패키지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0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첨도는 0보다 크게 되면 정규분포보다 뾰족한 모양을 가지게 되고 0보다 작게 되면 정규분포보다는 납작하게 됩니다. 첨도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뾰족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0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퀴니스가 0보다 크면 이 양수 쪽에 0보다 크다는 양수 쪽에 꼬리가 길게 들어졌다. 꼬리를 기준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꼬리가 음수 쪽으로 길어지면 몸뚱아리는 양의 방향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스퀴니스가 음수가 나타납니다. 0을 중심으로 0에 가까우면 대략 좌우대칭이라고 가정해야 되겠죠. 실전 데이터는 정확하게 0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서 첨도와 외도가 숫자가 얼마 정도 됐을 때 대략 그림들이 어느 정도 뾰족하고 어느 정도 치우쳐져 있고 하는 것을 이 그림보다도 실제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실전에서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그려보면서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냥 일단 외우는 거니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실전의 데이터를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이건 기본이니까 기본은 몰라서는 안 되죠. 하지만 기본만 가지고는 실전에서 어떤 성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기본 위에다가 노하우를 쌓아야 됩니다. 자, 이상 기술 통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